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년 여름에 아는 동생의 소개로 미대를 다니고 있는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미대생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던 저는 너무 좋아서 한껏 꾸미고 나갔는데 첫인상부터 예술가의 느낌이 잔뜩 풍겨나왔습니다. 25살 산뜻한 외모의 그녀는 옷도 참 센스있고 귀엽게 잘 입더라고요. 하지만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 생각보다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만난 지 10분 만에 서로 말을 트기로 하고 반말로 대화를 나눴어요. 저보고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를 만난 지가 얼마나 되었냐고 묻길래 2년 전에 헤어진 게 마지막이라고 했더니 그럼 2년 동안 굶고 살았어? 어머나 세상에. 마치 본인은 남자 경험도 많고 아주 개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이도 25살 정도 됐으니 남자 경험이 많을 수도 있지 생각은 했지만 저는 나이도 나이였고 이제는 결혼까지 생각할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너무 개방적인 여자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물론 너무 예쁘고 외모는 제 스타일이었지만 결혼 상대로는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이후로 연락을 그냥 뜨문뜨문했고 제가 적극적으로 들이대지 않고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지방 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작고 귀여운 액세서리를 발견하곤 갑자기 그녀가 생각이 나는 바람에 사게 되었어요. 그녀와 잘 해보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녀와 똑 닮은 귀여운 마스코트가 그려진 열쇠고리였는데 뭔가에 홀린 듯이 그냥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이 깊었나 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한동안 망설이다가 선물 줄 게 있다고 연락하고 약속을 잡았죠. 금요일 저녁에 홍대에서 만났는데 패션 센스가 좋은 건 알았지만 그날의 복장은 거의 헐벗은 수준이더라고요. 아무리 여름이고 더운 날이라지만 손바닥만한 핫팬츠에 탱크탑인지 튜브탑인지 거의 속옷 같은 옷을 위에 입고 저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금요일이라 바로 퇴근하고 정장을 입고 그녀를 만나러 갔는데 멀리서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는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제 팔짱을 끼고 깡총깡총 걷고 있었고 일단 어디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눈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제가 준비해간 선물을 줬어요. 출장 갔다가 너랑 똑 닮았길래 생각나서 사봤어. 별거 아닌 열쇠고리였는데 정말 입이 활짝 벌어져서 좋다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주니 왠지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갑자기 제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애초에 뭔가 보답을 바라고 한 선물도 아니었고 그녀와 진지한 만남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무작정 제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그녀를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근처에 파스타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고 그 식당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저와 그녀를 한 번씩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재밌는 구경거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와 손바닥만한 옷을 입고 있는 약간은 나사 풀린 듯한 여자의 조합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식사를 대충 마치고 나왔더니 그녀가 대뜸 제게 이제 어디 갈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열쇠고리만 전해주고 집에 가려고 한 제가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멀뚱멀뚱 그녀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금요일 밤인데 이대로 집으로 가려고 했어? 하더니 남자가 매너가 없다느니 이런 것도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줘야 한다느니 궁시렁거리면서 제 손을 이끌고 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룸 형식으로 칸칸이 나눠져 있는 술집이었는데 그곳에서 한참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저보고 소개팅 끝나고 바로 만나자고 안 했냐고 묻길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바빴다고 했더니 다신 그러지 말라네요. 나 기다리는 건 딱 질색이야. 나는 오빠 마음에 들었는데 다시 만나자고 얘기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다고. 술이 한 잔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보니 처음에 봤던 파격적인 모습과는 달리 귀엽기도 하고 안 그래도 예쁜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각자 소주 한 병 정도씩 마시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는 저물어서 어두웠는데 아직도 밖은 덥더라고요.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다가 높은 구두를 신고 나온 그녀가 발이 아프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취해서 저도 약간 대담해져 있었고 그녀에게 어필하고 등을 내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엮였는데 정말 너무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짧은 옷을 입고 있어서 맨살의 감촉이 그대로 다 느껴졌는데 날은 덥고 그녀의 체온이 고스란히 등으로 전해지는 바람에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돌아보니 그녀도 머리에 송글송글 땀이 나 있더라고요. 그녀가 시원한 자기 자취방에 가서 맥주라도 마시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하고 그녀를 뒤에 업고 길 안내를 받아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역시 남자 경험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꾸며놨더라고요. 처음 와본 여자 집에서 바닥에 둘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니 뭔가 기분도 묘하고 싱숭생숭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썸 타는 관계인데 집까지 들어왔으니 솔직히 마음속으로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도 되는 건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별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서로 말이 없어지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면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키스할 타이밍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다 대는 순간 갑자기 제 입술을 손으로 막으면서 근데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남자가 말해야 할 정답은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 일은 어떻게 되던지 일단 오늘부터 사귀는 사이로 하고 그녀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어요. 뭔가 앞뒤가 바뀐 듯한 기분이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큼이나 그녀도 저를 원하고 있었어요. 한참 키스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으려고 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정말 의외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 처음이야. 그렇게 입도 걸걸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그녀가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농담하지 말라고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다시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야. 나 처음이라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구나 싶었고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겉으로만 강한 척을 하지 속은 완전 순진한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날은 사귄 지 첫날이라 더 이상의 진도는 나가지 않고 꼭 안아주었어요. 안 그래도 제 이상형이었고
오직 남자 경험이 많아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린 건데 의외로 순진하고 경험이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하루 키스하고 마는 사이가 아니라 진지하게 그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만나면서 내년엔 결혼까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에는 경험이 없던 그녀는 이제 경험이 아주 많은 베테랑이 되었고 매일매일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만약 제가 여자친구의 겉모습만 보고 실망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같은 행복을 느낄 수는 없었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말 집안을 발칵 뒤집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돈을 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주라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땅 절반이 시아버지 거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지요. 돈 많고 사람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기로 유명한 시아버지는 동네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여하였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항상 초록색 모자에 흰 색깔 나시티에 배바지를 입고 무슨 막대 같은 걸 딱 들고 장군처럼 성큼성큼 걸어서 일을 해결하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아주 믿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중학생 딸을 둔 부모가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시고 그 집에는 중학생 딸 혼자 살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딸 1살 때부터 보셨던 어르신분들은 얘 어쩌냐고 가족 누구 하나 애 대신 맡아 키워준다는 사람도 없고 한참 엄마 손길 닿을 시기인 중학생인데 어쩌면 좋냐고 막 혀를 끌끌 찼어요. 저희 시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안 나설 수가 없었죠. 홀로 세상을 헤쳐나갈 그 중학생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10권 넘게 사주고 사계절 입을 옷들을 100만 원 어치와 대학 입학금까지 교육비로 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매달 다달이 장학금 형식으로 일정 부분을 줄 테니 걱정 말고 동네에서 안심하고 공부하라고 살라며 할아버지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말한 거죠. 그 사실을 듣고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통 크다고 하면서요. 시아버지도 그런 시선을 즐기셨어요. 그 사건 덕분에 바로 동네 아저씨들 모임 회장으로 승격하셨고요. 어머님은 처음에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고 오지랖을 부리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여간 골썩힌 게 아니셨대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머님이 작은 밭에 심은 농작물들을 관리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집안에 7살, 8살 되는 애들이 10명 정도가 집안을 휘젓고 놀더랍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누구냐고,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TV 보고 잠을 자고 있냐며 소리치니 그 아이들은 당황해서 막 엉엉 울었대요. 그러자 거기서 제일 형으로 보이는 애가 저희는 할아버지가 놀러 오라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놀러 온 건데요. 하면서 똘망똘망 쳐다보더랍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청 큰 대야 같은 곳에 감자랑 고구마, 옥수수를 잔뜩 삶아서 들고 시아버지가 오시더랍니다.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물었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봉사 가는 보육원 애들도 집밥 그리워하고 이런 시골 풍경도 좀 느끼라고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친할아버지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애들 전부 끌고 우리 집 온 거야. 마침 잘 왔어. 저기 가마솥에 햇감자, 고구마, 옥수수 삶아놨으니까 당신도 좀 먹어. 라고 하면서 어머님에게 애교를 부렸답니다. 화난 거 풀라고요. 어머님은 당연히 모르는 애들이 집에 와서 난장판을 피워놨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 한다고 그랬으니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속을 삭히셨죠. 시아버지께서 또 마냥 어머님 속을 섞인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어머님 여동생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거의 10년간을 투병하셨어요.
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비 전부 시아버지께서 대주시고 장인 장모님 힘들게 사시지 말라고 하면서 장인 장모 고향에 멋진 주택도 지어주시고 처제 건강하라고 병원에서 간호사 의사들한테 음식 돌리며 잘 부탁한다고 해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을 마냥 미워하지 못한 거였죠. 저희 아버님은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있는 만큼 베풀고 또 마냥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요. 저도 그런 아버님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나이도 많은 아버님께서 동네 할머니들 집에 있는 가구를 손봐주시다가 손을 날카로운 도구에 찔려서 찢어지신 거예요. 당연히 상처 때문에 피가 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쩌냐고 난리가 난 거죠. 동네 총각이 트럭을 가져와서 아버님을 태우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 걱정된다고 트럭 뒤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친구들까지 10수명을 태워서 병원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었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병원에 오셨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나가서 아버님을 마중했고 손이 다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본 저는 깜짝 놀라서 의사쌤들이랑 동료 간호사분들한테 저희 시아버지라고 다쳤다고 빨리 좀 조치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시아버지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간호사 동료 선생님들도 그렇고 더 신경 써서 잘해드리려고 챙겨드렸어요. 응급 교수님이 저희 아버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시냐며 인사까지 오시고 하여튼 시골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 그런 친근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같이 트럭 뒤에 타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님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며느리가 이런 큰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니까 아주 좋다고 너무너무 부럽다고 진짜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얻을 수 있냐면서 하루 종일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아버님에게 칭찬하고 부럽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온 동네가 제 병원 근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또 그런 걸 몹시 좋아하시거든요. 관심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며느리 덕분에 병원에서 치료도 빨리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멋있는 척도 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만날 때마다 다들 그거 가지고 난리니 얼씨구 좋다고 매일 춤추시고 그러셨어요. 참 재밌으시네 하고 말았죠. 그렇게 평화롭고 왁자지껄한 저희 동네에 어리디 어린 한 20대 여자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살이에 치이고 지쳐서 정신적으로 병에 걸려서 요양을 하러 이 동네에 온 거였어요. 원래 빨간 지붕 아래에 할머니가 사셨는데 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기가 여기서 몇 년간 살려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허락 다 받고요. 동네 터줏대감에 오지랖 넓으신 아버님은 젊은 애가 그 노인들만 가득한 동네에 이사를 왔으니 환영해줘야 한다. 시골이라고 막 텃세 부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분에게 다가갔나 봅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듣자니 여기 뻘건 지붕 아래에 있는 할머니 소녀라면서요. 그 할머니가 40년 전부터 저랑 알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 참 오래 사셨어. 호상이지 호상이야. 할머니가 늙어도 아주 곱게 늙으셨는데 할머니 얼굴을 소녀가 빼다 박았네. 참 딸내미는 할머니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더니 신기하네. 서울살이 참 힘들죠. 요즘 사는 게 그래. 우리 때야 일자리도 구하기 쉬웠고 집만 몇 채 사 모으면 그냥 먹고 살기 쉬웠는데 요즘 애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 겨우 벌고 집도 한평생 일해서 겨우 살까 말까이니 얼마나 힘들겠소. 다 알아. 편하게 생각하고 힘들면 우리 며느리가 또 사람 마음을 잘 헤아려 줘요. 며느리가 30이 훌쩍 넘었어도 아직 마음은 20대니까 막상 친해지면 말도 잘 통하고 말동무도 할 수 있을 거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병원에서 간호사요. 간호사 아주 따봉이었다고. 의사도 나한테 와서 간호사 며느리 대단하다고 따봉을 날리더라니까.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 편하게 가지고 이 동네에서 마음껏 쉬다 가셔야지. 배고프면 우리 집 뒤에 있는 자두나무 큰 거 있어. 여기에 그냥 자두 뚝 따서 오늘 먹은 다음에 먹어도 돼. 농약 안 쳤으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하면서 먹을 거랑 이것저것 시골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한아름 사서 주러 가신 거예요.
그 여성분은 우울증이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의 그런 관심이 너무 감사했는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은 거죠. 아버님이 당황했고 옆에서 보던 어머님은 그러니까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등짝을 찰싹찰싹 때리고 하여튼 그렇게 정말 우당탕탕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분은 다행히 잘 적응하는 듯 했어요. 시골에 내려와 글 쓰며 돈을 조금씩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이 살고 있는 그 빨간 지붕집이 워낙 낡아서 이것저것 손봐야 할 게 많아서 제 남편이 가끔 그 집에 수리하러 갔기에 저도 얼굴을 몇 번 익혔지요. 남편도 동네에 거의 유일한 젊은 남자라 뭐 고칠 데 있으면 아버님한테 질질 끌려나가다시피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중 아버님에게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우통 깐 채로 그 여성분과 완전히 찹쌀떡이 되어서 실려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니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그 여성분이 집에 벽을 혼자서 수리하다가 팔이 끼었나 봐요. 팔이 끼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갇혀 있었으니 여성분이 집안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막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쳤나 봅니다.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은 한 할머니께서 집안에서 팔이 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며 저희 시아버지를 부르신 거예요. 또 우리 시아버지 출동해서 여자분 팔뚝 빼고 망가진 벽을 메꾸고 있다가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아버님이 먼지 좀 진정시키게 물이랑 고정시킬 접착제 같은 걸 좀 달라고 했나 봅니다. 접착제와 물을 가져온 여자에게 아버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나 봐요. 여기 시멘트에 뿌리게요. 그런데 멍 때리고 있었던 그 여자분은 아버님에게 물이 아닌 순간 접착제를 준 겁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서 그걸 좀 털어내려고 했던 아버님은 물과 흡사하게 생긴 순간 접착제를 손에 뿌렸다가 깜짝 놀라서 악악 소리를 질렀고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하자 아버님이 이거 물이 아니라 접착제예요! 라고 해서 여자는 어떻게 하냐고 괜찮냐고 하며 아버님의 몸을 살피다가 여자의 팔뚝이랑 아버님 손이 떡하니 붙은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최초 발견자 할머니가 이걸 어쩌면 좋냐고 하면서 둘을 떼어 놓으려고 했다가 팔뚝 살과 손이 붙어서 두 분이 막 소리를 질렀대요. 할머니는 빨리 물을 뿌려야 한다고 아버님 우통을 벗기고 여자의 팔뚝 소매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랐대요. 접착제가 옷에 붙어서 잘리지도 않고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한 아버님은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려고 마을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아버님이 잠깐! 우리 며느리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해. 알겠지? 우리 며느리! 하면서 굳이 제가 있는 병원을 또 고집해서 저희 병원에 온 거죠. 아버님은 그때 저희 병원에 와서 저 덕분에 극진한 간호를 받고 또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그렇게 접착제 몸이 붙어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병원을 고집한 거였습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저희 병원을 고집하다니 감사하긴 한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 접착력이 번지고 옷에 있던 접착제가 몸통에까지 묻어서 완전히 한 몸이 된 아버님과 그 여성분을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와서 접착제 녹이는 약품을 가져와 살살 바르고 겨우 떼어냈습니다. 그 여성분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순간 정신을 못 차리고 접착제 달라는 줄 알고 물 대신 접착제를 주었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울지 말라고 사나이는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어차피 다 늙은 할바이가 피부에 접착제 좀 묻었다고 문제될 거 뭐 있겠냐며 아가씨나 걱정하라고 태연하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님이 멋지네, 정말 대단하시네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해드렸네요. 다행히 아버님이랑 그 여성분 피부는 크게 찢어지거나 하지 않고 잘 녹여서 떼어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그 와중에도 역시 우리 며느리 최고라며 같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쌍따봉을 날렸네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와 그 여성분은 말을 트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님 너무 오지랖 넓어서 힘들지 않냐, 불편하지 않냐, 조금 거슬리면 바로 말하고 내가 대신 아버님께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니 여자는 속마음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서울에 살 때는 너무 삭막하고 나 말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날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어른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증도 많이 호전되고 정말 하루하루 든든하고 행복해서 이 동네로 이사 온 게 정말
내 인생에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항상 말 걸어주시고 먹거리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라며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의 성격이 누군가에는 웃음과 기쁨을 주고 또 누군가에는 채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구나. 마냥 성가시게 볼 것만은 아니구나. 아버님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동네에 말동무 친구가 생겼고 마을 사람들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참 웃기고 저 혼자 알기 아까운 이야기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40살이 된 6살짜리 아들이 있는 최근에는 이혼까지 하게 된 남자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하며 열심히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이혼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저희는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죠. 아내는 그 당시 사무직이었고 저는 현장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봉급 체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죠. 서로 부서가 달라 마주칠 일이 없었지만 주변 동료들의 소개로 몇 번 자리를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했죠. 현장직은 파견 나가면 짧게는 2주, 길게는 3달까지 나가 있거든요. 물론 파견 기간이 길수록 추가 수당도 많이 불어나옵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파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사실 여자친구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33살에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땐 장거리 연애도 참 달콤하게 잘했습니다. 편지도 써주며 기차에서 읽어보라고 했으니까요. 마치 군대에서 보낸 연애 편지처럼 그때는 아내 사진과 편지를 품에 넣고 다니면서 즐겁게 연애했어요. 원래는 파견직이 참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그때만큼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저도 뭔가 확신이 생겼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의 청혼을 받아주더군요.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며 또 즐겁게 보냈어요. 정말 평생 이렇게만 지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동 아들이라 그런지 저희 결혼 이야기에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 모두 계속 일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처가 쪽은 처남이 하나 있었고 아내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총각이었어요.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좋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괜찮은 분들이셨고요. 나름 소박하게 결혼식을 잘 마치고 드디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계속 파견직을 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혼부터 떨어져 지내야 하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함께 지내며 최대한 붙어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직장 중간거리쯤에 터전을 잡으며 시작을 했고 몸은 힘들었지만 서로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다 견뎌냈어요. 그러다 아이가 생기니 정말 많은 게 바뀌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의 존재가 생긴 겁니다. 아내 친정 근처로 집으로 옮기고 제가 4시간 가까이 통근하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이 생각에 버텼어요.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가 근처로 다시 집을 옮기자 전 통근거리가 늘어나니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제 몸도 점점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결국 탈이 나서 다니던 부서를 재배치받았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태어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니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건지 저도 그때 처음 이해하겠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다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문제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견직을 선택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생각해서 더는 가족을 끌고 다니며 이사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주말 부부가 되면 서로가 애틋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저 혼자 내려가 있는 동안 초반에는 집에다가 자주 연락을 하고 또 매주 주말마다 올라갔어요. 제가 있는 공장에서 집까지 대략 5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그래도 아이를 본다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아이를 돌보고 다음날엔 집안 청소를 하고 장도 함께 보며 혼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그것도 점점 힘에 부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나중에 한 달에 한 번 올라갔어요. 집에 가면 어느새부터인가 눈치가 많이 보이더군요. 1년 지나가면서 아내가 먼저 다음 주에 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푹 쉬라면서요. 그때부터 아내 낌새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저를 밀어내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아마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제가 있을 공간에 다른 사람을 들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저는 그때 오히려 좋았어요. 평일에 고되게 일하고 나면 저도 쉬고 싶었으니까요. 주말에 집에 다녀오면 다음 주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주말에 잠도 좀 편하게 자고 TV도 좀 보면서 쉬어야 저도 충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묵인했습니다. 그렇게 타지 생활이 2년 조금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방 청소를 하다가 문득 지금 이 생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가 바로 쓰레기였죠. 집에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정리하는데 컵라면에 통조림에 냉동식품에 그때 문득 제 인생에 대해 되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하나 싶었어요.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족 문제도 있었고요. 다음날 바로 아내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족들과 지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그런 문제를 아내와 의논해 보려고요. 근데 아내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악물고 매주 집에 갔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 무조건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젠 너무 대놓고 눈치를 주는 겁니다. 제가 봐도 별로 반응도 없고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도 이보단 더 대접받을 것 같았어요. 아내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많이 따라줘서 너무 좋았거든요. 아이와 식물원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식물원 사진 정리하러 아내가 쓰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때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죠. 어떤 남자랑 둘이서 식당 같은 곳에서 서로 친한 듯 찍었더라고요. 한동안 멍하니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나길래 서둘러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언제 내려가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왜? 그 남자 만나기로 했어? 라고 되묻고 싶었어요. 아내는 툴툴거리며 저녁 준비하는 동안 다시 컴퓨터로 가서 그 사진들을 옮겨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식사는 괜찮다면서 더 빠르게 차가 있어서 그것 타고 지금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웃더라고요. 아주 활짝 웃으면서 조심히 내려가라고 제 어깨를 토닥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이 얼굴을 한번 물끄러미 보다가 나왔어요. 저는 계속 그 남자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 아내를 저렇게 웃게 해주는 게 무엇 때문인지도 참 궁금했는데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그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기로 결정했어요. 집 근처에 숙소를 하나 잡고 방 안에서 제가 평생 해볼 수 있는 감정 변화를 다 겪었습니다. 허탈하다가 화가 나다가 제가 불쌍하다가 그래도 저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나니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화려하게 꾸며입고 나오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과 함께 나오더군요. 아들 얼굴을 보니 정신이 번쩍 나더군요. 아들도 또 예쁘게 꾸며서 데리고 나왔길래 대체 어디를 가길래 저렇게 잔뜩 꾸몄나 싶었는데 얼마 뒤 자동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그 차에서 내리더군요. 활짝 웃으며 저희 아들과도 친분이 있는지 보자마자 번쩍 안아주는데 마치 가족 같았네요. 그때부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이번엔 동물원이더라고요. 평일이었는데도 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무슨 이벤트를 진행 중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남편에게 먼저 알려줘야지. 저번에 식물원 갔을 때도 아무 말도 없더니 저 남자랑 동물원에서 오는 아내를 보자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엄청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내는 밝은 모습이었는데 아들은 주름이 늘어 있었어요. 그 남자랑은 아직 친하지 않은지 혼자 겉도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아들 등을 떠밀며 그 남자와 친하게 지내려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제가 태어나 경험해보지 못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몸이 다 불타버릴 것 같았어요. 갑자기 이러니 저 스스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러다 무슨 일 날 것 같았으니까요. 아내의 그런 사진을 봤을 때도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슬프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복잡할 것도 없이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제 아들까지 빼앗아가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바로 달려가서 정말 제 두 손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 아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았죠. 꾹 참고 자동차로 돌아와 핸들을 붙잡고 1시간은 넘게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니 다시 좀 차분해지고 제가 놓인 상황이 좀 더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혼이 이제 확실해진 상황이었어요. 자료야 그때 그 컴퓨터 안에서 다 옮겨뒀었고 그때 바로 이혼을 못한 이유는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아이는 그게 아니죠.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시간을 가져보면서 풀어보면 이혼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상간남과 저희 아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한시가 급하더라고요. 당장 이혼해야 했어요. 이혼하기에 앞서서 상간남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이 경험해 봐야죠. 다음 날부터 저는 그 남자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좀 더 편하더군요. 그 사람은 저를 잘 모를 테니까요. 저희 집에 제 사진 하나 없던데 제 얼굴을 모르죠. 그렇게 한참을 그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남자도 유부남이었습니다. 아이도 있더군요. 저희 아이보단 어려 보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작은 음식점을 부부가 하더군요.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를 따라서 집과 음식점을 왔다 갔다 하며 어느 정도 충분한 정보가 모였습니다. 그 남자가 가게 비우는 시간이 일정했고 그 시간마다 제 아내를 만났던 거였어요. 남자가 가게를 비우면 부인은 가게에 있어야만 해서 바람 피우기 좋았나 봐요. 자료들을 다 수집한 뒤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일단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당신 짐 모두 챙겨서 아무 소리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당신이 더 잘할 거야. 아무리 내가 집에 없어도 그렇지 무슨 자신감으로 바람을 당당하게 피우는 거야? 덕분에 이혼이 쉽겠네. 내 아이 근처에도 오지 마. 이젠 평생 못 보는 거야. 지금 나는 바로 아이 데리고 나갈 거니까 절대 붙잡지 마. 양심이 있으면 붙잡지 마. 알겠지? 그리고는 자고 있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본가로 내려가서 재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그 남자가 없는 시간대에 제가 찍은 사진들과 증거물들을 사본으로 다 만들어서 들고 그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그 남자 아내 혼자 있길래 곧바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죠. 제 아내와 그쪽 남편분이 오랜 시간 만났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나는 이혼 준비 중이니 그쪽도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는 아직 무슨 상황인지 못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저는 가게를 나왔고 멀리서 그 남자가 가게로 오더군요. 이제 그 남자도 제가 사는 세상에 오는 것 같았어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그때부터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처가 쪽이 충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이 저에게 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우리 딸 한 번만 다시 걷어주라는데 그 모습도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시 묻기에는 너무 많이 깨져버렸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무 말도 없이 한숨만 쉬고 있더군요. 양육권은 제가 받아왔고 친권까지 갖고 왔어요. 양육권 문제는 상간남과 아들을 못 만나게 하려는 게 많이 컸어요. 아이도 저와 지내고 싶어 했고 친권도 당연히 포기받았습니다. 그거 안 넘기면 처가 동네에 죽을 때까지 현수막 걸어놓고 혼자 시위하겠다고 벌금을 얼마를 내든 무조건 그런다고 제가 엄포를 놓으니 순순히 포기하더군요. 절대 아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았고 전처에게는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살던 집은 다시 빼서 각자 넣은 돈 나눴고 아내는 모든 걸 다 잃었다며 울고 소리치는데 누가 누구 때문에 잃었다고 저러는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란 게 있었으면 바람을 피우지 않았겠죠. 원래 그런 여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 뒤로 전처에게 가끔 연락이 오면서 아이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다 무시하고 있고 나중엔 번호도 바꾸려고요. 이사 문제만 끝나면 다 끊고 지낼 겁니다. 원래 살던 집도 팔고 저희 본가도 팔았어요.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 내려가 지내려고 합니다.
직장도 이미 모두 정리했고 지방 내려가서 아이와 함께 부모님 모시면서 지내려고 해요.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희 본가도 그렇고 처가도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아내와 다시 합칠 생각은 절대 없거든요. 잠깐의 외로움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시댁에서 일어난 대박 사건을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시댁에는 남편과 도련님이 있어요.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아직은 젊으시고 건강하세요. 특히 시어머니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시죠. 그에 반해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안 닮아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인데 항상 이런 점을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범생이처럼 공부밖에 모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사람들과 밖에 나가서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덕분에 수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빼어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슈나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도 자기의 관심 분야가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저 공부밖에 몰랐고 공부가 취미였던 도련님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마마보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공부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시어머님께 맡겨버렸던 거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하물며 안경을 고르는 거 하나도 모두 다 시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했다고 했어요. 최고 대학을 졸업을 한 후에도 행시에 합격을 하고 고위 공직자의 길을 걸을 때까지도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봤을 정도였죠. 시어머니가 도련님에게 그러셨대요. 여자는 필요 악이다. 독이야 독. 절대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여자를 알기로 돌보듯 한다. 알았지? 엄마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너를 케어해주니까 엄마 말만 따라하면 손해보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엄마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그 흔하디 흔한 미팅이나 소개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하다못해 학과 모임에도 자주 나가지도 않고 동아리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더군요. 공부가 취미였는데 그런 것은 관심도 없었기도 했고 행여라도 쑥맥인 도련님이 요상한 계집애를 만날까 싶어서 시어머니가 그런 모임에 발도 못 들이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도련님이 행시 합격을 하게 되고 어머님이 알고 지내던 친한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도련님 신부감을 물색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박봉인 공무원이니 이왕이면 돈 많은 집 딸인 며느리를 희망했다고 했습니다. 잘 사는 집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도련님을 신랑감으로 홍보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의 여성과 소개팅을 받기도 했지만 아마 번번이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고 여자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도련님이 남자로 보이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중 알고 지냈다는 결혼정보회사 대표 아줌마가 선만남을 주선하는 도중에 시어머니께 저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딱인 여자가 있다고 소개를 했다고 하더군요. 어마어마한 재력까지 나쁘지도 않은데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일찍 병으로 갔고 오로지 딸 하나라고 하더래요. 그 여자는 이혼녀이고 6살이나 연상녀이지만 연하남을 찾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이혼했던 연상녀를 어리 도련님한테 소개해주는 거냐고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집안이 아버지가 한다는 사업체와 재산의 정도를 따져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결혼정보회사 대표 말씀이 아무도 모르는 그 여자 쪽 집안은 속사정을 얘기를 해주는데 기가 막힌 비밀이라며 조용히 말해준 듯 했어요. 그쪽 집 비밀이 남자들이 명이 짧아. 아마도 모르긴 해도 유전 때문일 것 같던데. 그 여자 오빠만 봐도 그 젊은 나이에 병으로 가버렸고 그나마 그 여자도 건강한 편이었는데 많이 아프다 그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도 그 핏줄이니까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재산은 다 누구 차지가 되겠어. 결혼한 남자가 다 가지는 거야. 어때? 선 좀 보게 해줄까?
그 여자 전 남편도 어찌나 밖으로만 돌던지. 술 좋아하고 잘 노는 남자는 딱 질색이래. 그 여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많은 것도 충분한 총각인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도련님과 그 여자와의 만남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젊은 나이에 고위 공직자의 길을 가는 도련님의 이력에 끌렸음이 틀림없었습니다.